네, 오늘 영상은 유튜브와 와운에 동시에 송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빙그레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증권가에서 그때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영업이익을 한 255억 정도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실적 전망을 좀 이상하게 좀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슈퍼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 여름이 굉장히 무더위가 될 걸로 그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전망이 좀 됐어요. 그 적도 부근에 보통 이제 이 기후가 엘니뇨냐 라니냐냐, 라니냐는 약간 선선한 기후고 엘니뇨는 굉장히 더운 건데 그 측정을 이제 거기서 합니다. 그 적도 부근에 바다의 수온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수온이 0.5도 높아졌다 그러면 엄청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무려 2도가 높아진 거예요. 2도.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 엘니뇨는 슈퍼 엘니뇨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도가 올라가면요.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상하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그 부분이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 수혜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빙그레가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실적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255억을 전망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697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은 179%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슈퍼 엘니뇨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여름이 길어집니다. 이게 보통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50%가 빙과 쪽이에요. 근데 빙과 쪽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는 어떤 특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최대 실적이 보통 이게 되는데, 3분기가 이제 최대 실적이 되는데 이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별로 없어지고 여름이 늦여름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올해는 역대 최대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주가도 부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은 이거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3분기가 이제 실적 추정치 대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확 뭐 약간 조정 나올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또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면은 2분기가 최대 성수기가 아니라 3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제 판단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또 진단하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은 다른 섹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IT 섹터를 했어요. IT 섹터 그래서 롯데이노베이트하고 HN, KCP, 코나이, 뭐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주가의 움직임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곧바로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실적 대비 지금 상반기 실적까지 좋게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 그것까지 이제 더해지게 된다면은 하반기에는 올해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오늘 종목은 일단 건강관리 쪽 장비, 헬스케어 장비 쪽이랑 가정용 기기 같은 이제 기기 쪽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한번 어떤 종목을 이쪽 섹터에서 주목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뭐 이렇게 일단 모아놨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분석할 거는 이제 뷰역스하고 뷰역스 파마 리서치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건 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검색 상위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랭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경동나비엔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는 제가 이제 1분기 때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동나비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약간 좀 실적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경동나비엔이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그거 제가 확실하게 찝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알텍, 레이언스, 바텍, 뷰역스 이건 엑스레이 관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쪽에 디텍터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부품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바텍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몸 신체 전체를 엑스레이 하는 게 있고 또 치과 쪽
이걸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바텍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안 좋게 나오고 2분기만 좀 반짝거려서 나와가지고, 요거는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좀 무르익지 않았다. 이건 또 3분기 실적까지 좀 봐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도 그래요. 실적이 썩 약간 불확실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 연속성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와줘야지 실적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가 좀 쌓이는데, 들쑥날쑥하니까 좀 그런 거고, 비옥수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가지고 비옥수 말씀 좀 드리고, 인바디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주가도 인바디는 먼저 올라갔어요. 인바디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것은 거의 뭐 10년 만에 온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성분 분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헬스클럽 뭐 이런 데 많이 이제 팔려나가는데, 얘네가 이제 매년마다 신제품들을 출시해가지고 기존 제품 대비 더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까지 이렇게 움직였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위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복용한 사람들이, 투약한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있냐면은 나의 체지방, 나의 근량, 이걸 자꾸 모니터링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고 좀 뱃살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내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 욕구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액이 폭발을 했어요. 인바디가. 그래서 이 수요가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이어트 치료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 처방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신규 구매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파마리서치, 비옥스, 경력나벤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파마리서치부터 볼게요. 파마리서치는 그 피부 PN 필러 그래가지고 연어의 생식세포, 그것이 이제 인체 피부하고의 유사성이 한 95%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PN 필러라고 합니다. 그 리쥬란이라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좀 있죠. 그게 의료기기로 좀 포함되어 있어요. 리쥬란 보니까 야, 이게 전체 매출액의 거의 60%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59%. 네, 올해 2분기가, 그러니까 상반기죠. 2분기 누적입니다. 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8%가 증가했어요. 어마무시한 지금 실적 성장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 있다면 최근 뜨고 있는 게 또 화장품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55%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약품 쪽은 매출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이건 32% 역성장이 돼 있고, 기타 쪽, 예. 이 의약품 쪽이 의료기기가, 무릎에 드는, 무릎 관절강 쪽,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다가 넣고 또 무릎 아픈 환자한테도 주사하고, 아무튼 무릎 통증 제거, 이게 아마 여기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주력 사업 쪽에서는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가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 수출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매출을 견인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꾸준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최근 4년 동안의 매출액이 연평균 37%씩 증가, 영업이익은 42%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약간 좀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분기로 보겠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조금 빠졌네요. 그래서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이 좀 덜 됐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로는 최근에 파마리서치와 유사성, 유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PM 필러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제품들이 좀 경쟁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게 LG 화학 쪽에서도 나왔고요. 뭐 다른 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경쟁이, 과거에는 파마리서치가 독주 체제였는데 지금 뭐 이쪽이 하도 시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들이 출시가 돼가지고 경쟁 관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마리서치는 지금까지 TV 광고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피부과, 철저하게 피부과 선생의 권유에 의해서 환자들이 뭐 선생님이 권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환자들이 좀 이제 경쟁 제품도 알고 그러니까 파마리스치가 최근에 TV 광고를 하더라고요.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쓰는 것이 좀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된 비용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비용이 추가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수익성이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최근에 주가에도 반영이 됐어요. 파마리스치 보겠습니다. 많이 조정을 크게 받았죠. 물론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온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의 향방을 이제 실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믿고 샀는데 지금은 경쟁 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성적표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사실상 매출액이 27% 오르면 영업이익이 더 크게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 올라가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수익성은 더, 영업이익 성장은 더 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비용을 썼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26% 오르고, 근데 올해 상반기입니다. 합산 1, 2분기 합산 매출 26%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23%. 그래서 매출 성장보다는 좀 못 미친 성장이 나왔고, 보니까 판관 비율이 증가했죠. 9%가 증가했죠. 판관 비율은 판매 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요. 광고 선전비가 아마 증가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율이 올라갔죠. 매출 원가율은 떨어졌는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니까 원가율은 떨어진 반면에 보통 판관비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다, 이제 그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뭐 굉장히 높은 성장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실적은 EPS입니다. EPS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25%가 증가하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증권가에는 어떻게 전망하냐?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마케팅 비용을 2분기 때 쓴 거를 감안해가지고 3분기 때도 그에 준하는 좀 비용을 쓰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지난해 3분기가 워낙 높은 기저다 보니까 약간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이 3분기 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27% 정도 증가가 전망이 되고, 그 위에도 20%대 높은 성장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격이 중요한 거죠. 성장률은 20%대라고 한다는 것은 고성장이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 대비는 아니죠.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40%가 증가하고, 2024년도는 그 어마무시하게 성장했던 그 전년 대비 또 37% 증가, 2025년도는 무려 7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장률이 꺾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약간 좀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EPS를 보게 된다면 올해 지금 1, 2분기 합산 여기까지 와 있고, 3분기, 4분기 되면 무난하게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이런 성장이 예고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이러한 뭐 우상향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성장 높이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실적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올해 2026년도는 상반기 실적이 이만큼 나온 상황에서 볼 때 이 정도는 무난히 좀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30%대 EPS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증권가에서 애들 목표가를 주는데, 솔직히 좀 합리적으로 줬어요. 연평균 지금 26%면은 약간 미래 할인율을 좀 반영해가지고 한 20% 정도 깎았어요. 성장률 대비 할인율을 20% 정도 적용해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PR 한 21에서 24까지도 줄 수 있어요. 올해 성장률이 30%대 성장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증권가에서 합리적으로 좀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먹을 게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가지고 이거 10%대 먹느니 그냥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그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권장을 해드린다면, 지금 당장 주가가 막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회. 올라가면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쯤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쯤에서 이 가격대 이 밑에서 매수하면은
그래도 기대 수익률 올해 20%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옥수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비옥수는 엑스레이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텍터라는 거가 뭐냐면은 엑스레이 기기가 되게 크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고 이 촬영하는 렌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즈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 디텍터를 말씀드리자면은 엑선을 감지해가지고 이거를 전기 신호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이 전기 신호를 다시 디지털 이미지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화면을 보는데 과거에는 엑스레이가 그 필름이었잖아요. 근데 필름이 아니고 지금 디스플레이 있죠. 이쪽으로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적으로 디텍터 시장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스플레이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 신호를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딱 뿌려질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아무튼 그쪽 시장을 우리나라가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전 세계를 좀 휩쓸었어요. 그 안에 이제 비옥스가 좀 있다. 이제 부분이 좀 있고, 여기서 좀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 디텍터가 정지 영상 쪽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흉부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슴 뭐 이런 것들. 그 찍을 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조금 이게 고성능 제품이 이겁니다. 동영상.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막 쏴주는 거거든요. 이건 치과 쪽에서 씁니다. 덴탈 시장에서 쓰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쪽 정지 영상 쪽 이쪽이 46%좀 더 높고, 근데 이게 매출이 역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좋아진 게 어느 쪽에서 좋아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 쪽이 마진율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덴탈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치아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임플란트 환자들도 많고요. 그런 특성상 이쪽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좀 견인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용 같은 거는 뭐냐면은 비파괴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제품이 일단 이게 출고가 되기 전에 컨베이너 벨트에서 제품이 딱 완품이 딱 나와서 지나가는데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조립이 돼 있는데 그걸 다 손으로 뜯어가지고 불량을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엑스를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량률이 좀 제품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보는데 대부분이 좀 복잡한 제품, 조립품, 그러니까 PCB, 인쇄회로 기판 쪽에서 많이 좀 쓰이고요.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뭐 그런 쪽에서 주로 쓰이는데 이쪽도 성장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건 그 전년도 성장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쇄회로 기판이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년도에 증설하기 전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매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높은 기저 때문에 역성장이 나온 것 같고, 뭐 기타 바이오 이미징 솔루션이 좀 있고, 산업용 카메라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골프 있잖아요. 그쵸. 골프 시뮬레이터 이쪽도 있는데, 예, 성장이 되게 높네요. 그래서 지금 성장을 크게 했던 것은 이 산업용 카메라 25% 성장, 그리고 치과에서 쓰이는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15% 성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간 실적을 볼게요. 그동안은, 근데 한 가지 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엑스레이 시장의 실적은요, 금리하고 조금 연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과거부터. 이게 전 세계적인 금리. 이게 장비가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병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보통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오는 것은 금액이 굉장히 높은 고단가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현금 주고 사오진 않고, 할부 금융, 리스,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를 보통 해요. 할부 금융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겠죠. 개인 치과 의사나 이런 것들은 자기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치과 의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기기를 구입할 때 좀 가격 민감도가 좀 높아져서 금리 영향을 좀 봐요. 아무래도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금리 때 좀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가 높아질 때는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거에 이제 여기 이럴 때 매출도 떨어지고 매출도 안 올랐잖아요. 이때가 이제 금리가 높았을 때였잖아요. 그쵸?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금리도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3%대 막 뭐 그랬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이때 수요가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어떤 현황이 있었냐면은 교체 주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다소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사이클이 좀 온 거죠. 그리고 제품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구입했던 거 디텍터를 아직까지 쓰는 것은 조금 이제 병원 쪽에서도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뒤섞여져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떨어질 때 아까 바텍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공부해놔야 돼요. 뭐 디알텍도 좀 똑같아요. 얘들도 디텍터 만드는 기업입니다. 레이언스, 바텍 다 관련된 엑스레이 관련된 기업인데 그쪽에 금리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비옥수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나중에 이제 금리나 수혜주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옥수 다시 가겠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 성장은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1분기 때 지난해 1분기 때가 안 좋았네요. 그렇죠. 수익성이 3.9%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이제 10%대로 올라섰죠.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2분기 때도 65%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난해는 안 좋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매출 성장이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한 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비용을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올해 1, 2분기 상반기에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 많이 안 뽑았다라는 얘기고 뭔가 이제 인건비를 많이 좀 절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 채용도 별로 없었던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쪽 아까 그 위에 있는 거 이쪽이 좀 사업이 좀 회복이 돼 있다. 매출액이 증가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이익 성장 기여도를 이쪽에서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 오르고 영업이익은 127%가 증가를 했고 와 순이익도 많이 올랐네요. 근데 순이익은 여기서 일회성 이익이 조금 들어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이익이 250억, 영업이익 190억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 없는 일회성 이익이 여기 포함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일회성 이익이 좀 포함됐다. 어쨌거나 올해 순이익은 EPS는 500%가 증가했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3분기, 4분기에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매출액은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왜냐면 1, 2분기 때 그 기업이 지금 보여준 비용 효율성, 이 부분이 뭐 2분기에만 딱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으니 3, 4분기에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계는 보고 있고, 그래서 3분기 때 굉장히 높은 이익 성장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네요. 네, 올해 영업이익은 뭐 50% 이상, 70% 이상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15%대. 사실상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이때 뭐 비용 투자도 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있다면 최근에 이제 공장을 또 증설을 했어요. 2025년도 생산 능력을 확대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공장 증설을 하면서 비용을 좀 썼겠죠. 근데 그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뭐 가령 이제 기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이 됐다. 생산 능력을 확대한 만큼 앞으로 뭐 전방에서 수요가 조금 올라지게 된다면은 실적 성장이 좀 되겠죠, 그것이. 그래서 EPS는 올해 지금 1, 2분기 합산 여기까지 좀 와 있어요. 물론 이제 2분기 때 일회성 이익이 좀 더했다고 하지만은 그 지난해 결산을 넘어섰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뭐 어쨌거나 올해는 이 정도 나올 것 같지 않냐. 그렇죠. 3분기, 4분기 되면 이거는 뭐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EPS가 전년 대비, 지난해 이때 대비 무려 96%가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주가에 뭔가 변화는 좀 있겠죠. PR을 보게 된다면 6.1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2022년도 보여준 연간 그 PER 흐름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죠.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면 박스권 하단이죠. 그러면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가 뚜렷하고 내년도도 성장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PR이 역대급으로 지금 싸집니다. 그래서 역사적 저평가를 맞게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과거에도 이 기업이 PR이 가장 낮았을 때가 14였어요. 14. 연간 PR. 아니, 잠시만요. 가장 낮았을 때가 PR이 11.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지금 PR이 나왔어요, 지금. 더 쌌을 때가 언제인지 볼게요. 9.98이 나온 게 2010년도. 그러면 지금 15년 만에 가장 최저 PR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이 이제 PR이 요거밖에 안 되고 목표 PR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8 정도 잡았는데 먹을 게 30%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8이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거의 역대급 낮은 PR을 목표 PR로 잡았다는 것은 달성 가능한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초과 달성할 수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35,000을 넘어설 수 있다. 지금 뭐 당장 PR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좀 반짝거리고 성장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6%, 10% 되니까 평균 8% 성장하니까 그렇게 준 것 같네요. 평균 8% 정도. 그래가지고 PR 8로 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증권가에서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뭔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도가 좀 있어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성장률 대비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은 종목들은요, 개인들 꼬시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 천정을 굉장히 높여놓고선 지들이 팔아요, 막. 기관들이 막 팔어. 여기 증권가하고 기관하고는 같은 한 팀이에요. 원팀이에요, 걔네들은. 개인만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제시하면은 그거는 기관들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좀 믿고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논리는 그랬어요. 비옥수 여기서 실적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그래도 좀 움직이네요. 그동안 계속 안 좋았네요, 이게. 그쵸? 여기 볼게요. 계속 안 좋았죠. 금리 인상 되니까 실적도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다가, 최근에 좀 금리 인하가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했죠. 그 전쟁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시장에 이렇게 증권가에 타격을 크게 주지는 않고는 있어요. 약간의 뭐 기술주에서는 좀 주겠죠. 특히 AI 관련된 것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 좀 민감도가 좀 크지만 그 외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비옥수 목표가를 지정하면 35,000원 이상 잡으면 될 것 같아요. 35,000원이면 여기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미 한 번 올라갔네요. 그쵸? 여기 올라간 거 있잖아요. 여기 35,000원. 이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낫죠.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때 욕심을 내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싸게 산 것만큼 편안한 투자가 없어요. 비싸게 사야지. 사면 그 다음날부터 두렵죠. 살 때는 좋았는데 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걱정이죠. 비싸게 사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한 그 가치. 그 가치는 이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주가 떨어지면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손을 갖다 대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칼날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투자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이게 투자의 주체가 본인이 돼야 돼요. 본인. 남들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훈련을 하시고 자꾸 이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그리고 또 시장 지배력,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경쟁 관계 뭐 다 보시게 된다면은, 야, 이거는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로 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자기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주체는 실적이에요. 실적. 남들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평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 견해는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라는 것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실적이라는 건 전 세계 공통어예요. 이 언어가, 숫자는 전 세계 동일합니다. 공통언어예요, 공통언어.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싸다, 저평가다. 그러면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이 종목 중에서 나머지는 다 했고, 경동나비는 좀 볼게요. 경동나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건 일회성 실적 좋아지는 기업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경동나비엔 그러면 이제 보일러 기업으로 보고 계시는데, 보일러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론 이제 국내선 보일러 1위지만은 이걸 봐야 돼요, 온수기. 지금 온수기 매출액이 보일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경동나비엔 스스로가 자기는 보일러 회사가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이제 냉난방 공조 회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서는 이 가스 보일러, 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캐시카우 정도 수준이고, 요거 좀 리포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조사한 게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게 보시게 된다면 매출 비중을 좀 볼게요. 지난해 매출액인데 보일러 매출액이 전체 38%인데 온수기 매출액이 무려 45%입니다. 그 주력 제품이 온수기예요. 그럼 온수기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온수기가 뭐지? 우리나라는 이 보일러하고 온수기가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온수기를 따로 보진 않는데 서구권에서는 보일러 따로 온수기 따로입니다. 온수기가 뭐냐면은 물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이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으로 이게 붙어 있는데 해외는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 서로 이제 이게 분리돼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 따로 온수기 따로입니다. 특히 옛날부터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벽난로 이런 걸 많이 띄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는 따로 있는 거고 또 샤워할 때 물을 데펴서 쓰는 거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워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전체 매출 비중을 좀 볼게요. 지금 북미 시장 쪽 미국입니다. 이게 캐나다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 캐나다 인구는 3천만 명밖에 안 되고 미국 인구가 압도적이니까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캐나다도 동일합니다. 걔네들도 이제 온수기를 쓰니까. 그 전체 매출액의 60% 가까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액은 70%고 30%고 해외 매출액이 70%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동나비에는 뭐 국내 보일러 회사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좀 지엽적인 시각이고 넓게 본다면은 온수기 쪽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이 한 60%가 온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러시아 쪽 매출액은 보일러 쪽이고요. 뭐 중국도 이제 보일러 쪽입니다. 중국이 이제 그동안 석탄 쓰다가 이제 가스 LNG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가스 보일러도 성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국에다가 침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그 보일러 시장을 좀 보호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국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중동 쪽 매출 아니냐? 이 기타 매출 중동 아니냐? 누가 그러는데 중동 더워 죽겠는데 무슨 보일러를 떼요, 거기. 한여름에 보일러를 안 피는데도 이제 여름에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데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걸 좀 볼게요. 북미 시장에 지금 2015년도 지금부터 10년 정도 됐죠. 이때 매출액이 1,700억인데 지금 8,600억이에요. 어마무시한 성장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경동나비엔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할게요. 투자 포인트만 핵심을 잡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성장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북미 쪽에서 갑자기 터졌어요. 실적이.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샤워 문화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미국 소비자의 가장 간지러운 것을 경동나비이 그 가장 그 사람들의 니즈를 그냥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온수기를 딱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온수기 시장을 경동나비엔이 틈새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이 지금까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 고객의 니즈, 그 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찝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로 가는 온수기 쪽에서는요, 경동나비엔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전기로 가는 온수기, 물을 데피는 거. 2위가 린나이, 3위가 다른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고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닌가 하지만은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미국은 차고에, 미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차고에 빗자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에 여기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아니라 온수기.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가정집에서 아직까지 물탱크식 온수기가 비중이 90%나 됩니다. 아직 전기 있죠. 전기식으로 가는 거. 걔네들은 전기식으로 갈 때는 물탱크가 필요 없어요. 그 수도관이 지나가면 그 수도관,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데펴가지고 샤워할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그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100년 역사에 그동안 물탱크식 온수기가 구조적으로 지금 전기 온수기로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게 이 원유도 나오고 그리고 가스, 세일가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가스 에너지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 문화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상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물탱크식은요. 물을 상시적으로 데워야 돼요. 24시간 계속 데워줘야 돼요. 왜? 샤워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아니 샤워하기 직전까지 차갑다가 샤워하기 전에 물을 데피면 그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 한 30분? 1시간 이 정도 걸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불을 데피는데 그럼 뭐예요? 계속 가스비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 300kg짜리 물탱크 형식인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좀 흉측스럽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 물탱크식의 이 가장 큰 단점이 뭐 이런 뭐 에너지 그 효율도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샤워 중에 찬물 나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가장 커요. 뭐냐면 이제 가족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막 가족 한 2층 집에서 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산다라고 해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애들 학교 갈 때 한꺼번에 샤워할 거 아니에요. 그 욕실도 여러 개가 있을 거고 한꺼번에 샤워하면 그 중에서 먼저 샤워한 사람들은 따뜻한 샤워를 하는데 그 다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찬물 나와요. 중간에 긴 샤워를 하게 되면은 뒷사람이 찬물 나온다. 제가 대학교 때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강원도 쪽에 MT를 갔어요. 학교에서. 근데 거기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다 갑자기 찬물이 확 나오는 거야.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찬물 나와요. 그랬더니 좀 이따 해. 그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지금 그 찬물이 지금 따뜻한 물이 지금 없어서 그래. 그때 그런 게 있구나. 그때 제가 쓴 게 온수기였던 거예요. 저 물탱크식 온수기. 지금은 안 그렇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크대요. 이게. 예.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좀 많으면은 이런 문제는 항상 있고 그래서 앞 사람이 쓰면요 20분 뒤에 써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도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가스나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순간 온수기 있죠. 가스라는 순간 온수기는 쓸 때만 작동이 돼요. 쓸 때 그 따뜻한 물 그 수도꼭지를 딱 열잖아요. 그러면 그 온수기 쪽에 그 파이프 수도관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면은 이 사람이 따뜻한 물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점화가 돼요. 별도로 뭐 온수기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점화가 돼가지고 따뜻한 물이 순간적으로 확 나옵니다. 가족 몇 명, 10명이 쓰더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장 큰 문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순간 온수기, 전기 온수기로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별도의 또 전기선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집안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쪽보다는 지금 신규 주택이 지어지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채용이 된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 진 집들 있잖아요. 집들 보면 저 물탱크식이 아니라 탱크리스라고 가지고 물탱크가 없는 순간 전기 온수기 쪽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신규 주택 그쪽 수요에 비례해서 성장을 한다. 근데 이쪽 시장이 경동나비엔이 꽉 잡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꽉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설치 기사들이 있잖아요. 설치 기사들이 경동나비엔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 시장은 철저하게 설치 기사의 시장입니다. 설치 기사가 경동나비엔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설치하기가 되게 쉬워요. 간단하다는 얘기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설치하는 게 쉬워야지. 하루에 10집 가고 20집을 가죠. 설치하기 복잡하고 어려우면요. 그 돈 안 돼요. 왔다 갔다 했을 때. 두 번째, AS 고장이 안 나요. 설치 다 끝났는데 6개월 뒤에 뭐 전화 와가지고 좀 고장 났으니까 빨리 와서 수리해라 그러면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 진짜 기사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동나비엔이 일단은 품질 개선을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쓸데없이 AS에 불려가고 막 이거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없어서 되게 좋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1등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간 온수기 쪽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넘어가고요. 뭐 보조금도 주고 그래요. 저거 설치하면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쪽인데 제가 종목 게시판에 경동나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쪽을 굉장히 기대가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기대심을 제가 약간은 좀 꺾으려고 말씀 좀 드린 거. 제가 종목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래요. 과대평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냉정하게 보자 이건데, 얘네가 지금 냉난방 공조 사업, 이제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해외 쪽에서는 이건 뭐 그 HVAC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히팅, 데핀다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 벤틀레이션이란 그 환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이런 건데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쪽 시장이 지금 보일러나 온수기 시장의 10배 정도 규모라고 해요. 이렇게 되게 크대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근데 이쪽에 경동나비에 들어가는 건 일단 후발주자예요. 일단 냉정하게 그거부터 보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발주자라는 얘기는 선발주자들이 이미 그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거기 이제 대리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지사, 중요한 건 아까 설치 기사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냉장고 사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전기선, 배선, 가스 연결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치 기사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후발주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 설치 기사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하이드로 퍼니스가 있고 히트 펌프가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요. 히트 펌프가. 근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퍼니스도 있지만 이쪽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이 시장을 장악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좀 꿈깨야 돼요.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쪽 시장에 나름대로 점유율을 가져오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10년 정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단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하이드로퍼니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난방과 온수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미국 내선 전기 온수기 1등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돌식이잖아요. 겨울. 그쵸? 방바닥이 따뜻해지니까 실내가 다 따뜻해지는데 미국은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송풍기를 보내요. 송풍기. 지금 벽난로는 없으니까. 송풍기. 그래서 이 가스를 가지고 점화를 해가지고 공기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공기를 가열시키는 겁니다. 공기를 가열시키니까 뜨거운 공기가 집안 곳곳에, 그쵸. 가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공기로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해가스가 발생이 돼요. 공기를 태워버리니까 공기에서 이제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공기를 직화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 물을 데펴요, 먼저. 물을 데피면은 거기가 그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워진 그 열 있죠. 그걸 가지고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약간 간접적이죠. 직접적으로 가면은 아까 건조해지고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물을 데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지금 온수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미 미국 내에서. 그래서 얘네의 전략은 그거예요. 온수기가 이미 설치된 주택을 공략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퍼니스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난방총만. 이게 좀 분리되기도 하고 붙일 수도 조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쉬운 게 이 온수기가 이미 전기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드로 퍼니스가 전기로 하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히트 펌프는 왜 어렵냐? 이건 전기가 아니라 이건 가스예요. 가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게 시너지가 안 나요. 시너지가 안 나고, 그리고 기존에 미국에서 이미 이쪽을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미국에서 메이저급들이 그 유통 라인, 그리고 AS 그쪽 라인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동나비엔 쪽은 아니에요. 가스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경동나비에는 이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근데 이거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아까 온수기만 가지고도 미국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동나비엔이 지금 하는 게 스케줄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설치 기사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퍼니스 어떻게 설치하는지, 기존 온수기에다가 아까 그 송풍기 그걸 어떻게 좀 붙여서 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교육을 시켰대요. 유통망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2027년도부터는 아무튼 하이드로 퍼니스하고 히트 펌프를 판매하는데 매출은 하이드로 퍼니스부터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치 기사 네트워크 확대하고 유통망 확대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설치 기사의 추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일러 난방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저희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린나이도 있고 뭐 나비엔도 있고 근데 지금 경동 나비엔 거기 이제 그 나비엔이라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비엔이 1등이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고장도 덜 나고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 기사가 추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나비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내용이고요. 설치가 쉽고 AS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그나마 하이드로 퍼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동 나비엔이 온수기 쪽에서는 미국 내 설치 수가 가장 높잖아요. 전기 쪽, 전기 순간 온수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HVAC 시장에서 하이드로 퍼니스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진입할 만하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그거죠. 어차피 한번 방문한 그 주택에 온수기만 설치하고 그냥 오는 것보다는 송풍기도 같이 설치하면은 기사한테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매출 2배가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게 된다면 한 45만 원, 45만 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이 퍼니스 있잖아요. 하이드로 퍼니스. 그러니까 온수기 설치하는데 45만 원. 이거 난방, 송풍기죠. 그거 설치하는데 45만 원. 근데 한 번 가가지고 설치하고 돌아오는데 45만 원짜리 매출 달성하는 것보다 합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설치를 하고 오는 게 그 설치 기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기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근데 제가 이거 히트펌프는 제가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은 히트펌프는 뜨거운 공기도 나오지만은 차가운 공기도 나와요. 근데 차가운 공기가 나온다는 게 뭐 어렵냐 할지 모르겠지만 냉매를 다뤄야 돼요. 냉매는 독극물이에요. 거의. 독가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수천 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이쪽은. 그냥 단순히 교육받고가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조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나비엔의 설치 기사가 이 냉매를 다룰 줄 알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히트펌프는 손을 못 대죠. 더구나 가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을 많이 두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내 현재 잘 되고 있는 온수기와 하이드로 퍼니스까지는 실적 성장이 일단은 기대할 수 있다. 나머지는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일단 보일러 쪽도 올랐네요. 8%가 올랐네요.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체 수요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2020년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왜냐면 이제 컨덴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얘네가 컨덴싱 보일러로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컨덴싱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게 컨덴싱이 뭐냐면은 그 열 있죠. 보일러를 데피면 뜨거운 열이 막 배출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에너지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덴싱 보일러 손을 갖다 대면 안 뜨거워요. 근데 옛날 보일러 있죠. 옛날 보일러는 손 갖다 대면 그냥 살가죽 그냥 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게 컨덴싱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에 강점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보일러도 그렇지만 온수기도 컨덴싱으로 지금 보조금을 줘요. 주 정부에서. 이게 에너지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전기를 덜 쓰는 거. 그래서 에너지 효율 좋은 컨덴싱 보일러를 혹은 컨덴싱 온수기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각 주 정부. 원래는 정부에서 줬는데 지금 주에서 줍니다. 아무튼 그런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주마다 약간 달라요. 온수기도 매출액이 8% 증가했네요. 아무튼 잘 됐습니다. 기타는 그거 있잖아요. 무슨 뭐 전기 매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애들이 그 SK 매지 그 주방용 그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레인지 그 사업부를 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가정용 기기 기업이 됐어요. 보일러도 가정용 기기는 마찬가지고 온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부엌용.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매출액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분기를 보는데 1분기 때는 괜찮은데 2분기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일회성이 좀 잡혔어요. 왜냐면 얘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이때 관세 때려 맞았거든요. 관세 때려 맞은 것이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그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야, 너 돈 받은 거 다 돌려줘. 그래서 다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수출 기업 중에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팍 올라간 거 그건 일회성이니까 약간의 그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경계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그 올라갔다고 3분기도 그만큼 나온다라는 가정은 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65%가 올라간 거고 1분기 때는 괜찮은 거예요. 1분기 때는 뭐 아무튼 1분기 때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때 이때 뭐 관세를 좀 맞았나 안 맞았나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3월 달에 맞았나 아무튼. 그래서 매출액은 7%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걸 기대하는 거야, 이거. 왜냐면 이때 선주문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이때 관세를 많이 맞으니까 관세 맞기 전에, 그러니까 관세가 4월 달부터 좀 적용 4월 말 5월 달 이때 적용 받았을 때 미리 관세 때려 맞기 전에 미리 수출 좀 해놔 그래가지고 이때 출고가 먼저 됐어요. 3분기 때 출고가 될 물량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이때 출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3월 달에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때 3월 달에 3분기 때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는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따른 주가 그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뭐 아무튼 뭐 상반기까지는 순이익도 좋게 나왔고요. 분기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그쵸. 3분기 때 영업이익률 한 13% 나오면 지난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쵸. 500%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하반기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3분기가 되면요. 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은 요게 또 있어요. 지금 얘들이 대규모 증설을 좀 하고 있어요. 대규모 증설한 이유는 미국의 지금 온수기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히트펌프라든지 하이드로 퍼니스 이쪽 신규 제품에 대한 그쪽에 이제 전용 공장이 좀 없었는데 그걸 짓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증설을 하는데 얘네가 지금 증설을 1차하고 2차를 하고 있어요. 이제 1차 증설은 뭐냐면은 지금 전국에 한 7개의 부품과 사출 공장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좀 통합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 단축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효율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1차 증설 이게 6월 달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설비 통합이에요. 설비 통합은 매출 성장을 겨냥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투자의 결과물은 영업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7월 달에 감가상각비가 조금 나오면서 뭔가 비용이 좀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 효율성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좀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무엇보다도 2027년도 내년도는 이익 성장은 확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거고 또 하나 있다면은 또 생산 능력을 높이는 증설을 2028년도까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매출 성장을 하기 위함이고 그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순간 온수기 쪽 그리고 하이드로퍼니스 아까 그 냉난방 공조 사업 있잖아요. 그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네, 설비를 먼저 사전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경동나비에는 앞으로 자신들의 사업이 잘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수요 예측 결과 대규모 증설을 감행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매출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네. 뭐 그래서 올해는 편안하게 일단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때 이때 공장 짓거든요. 공장 지은 거 1차 가동이 이때 됩니다. 이때 비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올해는. 네, 올해 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74% 정도 올라가지 않게 굉장히 크게 올라가네요. 일단 이거에 관련된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일단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런 설비나 이런 기기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존재해요. 최근에 전쟁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물류비나 뭐 이런 부분도 부담액이 크거든요. 얘들은 이제 배로 실어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재료 가격과
일단 물류비에 대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것보다 적정 주가에 도달하면 한 번씩 좀 털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투자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가치 투자자고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지만은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합리적인 투자일 것 같아요. 기회는 항상 오니까. EPS는 2025년도가 좀 안 좋았죠. 이때 관세 맞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순이익이 2배가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EPS가 5.3이 돼요. 5.3이면 과거에 박스권에서 가장 낮았을 때가 지금 PR 5잖아요. 여기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보게 된다면 저평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단은 한 1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은 한 5 정도 지금 뭐 주는 건 아니고 5에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이 위에서 좀 놀아야 되지 않겠냐. 무엇보다도 10은 터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최소한 못해도 8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표 PR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목표 PR 10. 목표 PR은 10이에요. 그럼 지금 사면은 주가가 87%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고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PR 10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 주가를 한번 얼마인지를 볼게요. 적정 주가 8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는 10이지만은 여기에 도달을 안 할 수도 있고 왜 장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체 시장과 수급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못 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목표가를 8로 잡는 거예요. 8. 여기는 그래도 못해도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럼 확률적으로 높아지죠. 그럼 8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한 99,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한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그때부터는 일단 50을 팔았기 때문에 50은 남겨두고 그때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좀 괜찮겠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 최소한 99,000원까지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025년도에 기록한 정고점 이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들어가고 여기 도달하면 여기서 이제 상황 봐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네 가정용 기기하고 그 건강관리 헬스케어까지는 아니지만은 엑스레이 관련된 기기 그리고 피부 관련된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는 리쥬란 쪽 이쪽을 함께 보셨습니다. 최근에 저 컨디션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 뭐 종목명을 일단 가려놨고요. 지금 사게 된다면은 올해까지 이러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약간 수급을 좀 피해를 봐가지고 저평가를 지금 맞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약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그쪽이 편중된 것이 이쪽으로 좀 이제 도달이 되면은 이제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부터 준비해 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종목을 하나 신규로 좀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을 했어요. 요 종목입니다. 요거 편입을 했는데 어떤 건지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AI 관련된 소재 기업이에요. 그 작년도 실적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숨겨져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사업도 시장에 노출이 안 돼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뜻밖의 기존 사업이 그동안은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AI 시장에 열리니까 갑자기 그 소재가 핵심 소재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완전히 신분 상승이 돼버렸습니다. 이 기업이. 근데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포트에다가 편입을 했는데 아무튼 작년도도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 굉장히 높아졌죠. 매출액 1, 2분기 이렇게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올라갔고 상반기 매출 성장, 영업이익은 59% 성장.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올해는 뭐 이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만 내년도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공장 증설 이슈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쇼티지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2029년도까지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028년도까지. 그리고 목표표를 낮게 잡았어요. 이거 20위까지 줘야 돼요. 왜냐면 성장률이 연평균 49% 성장하잖아요. 못해도 할인을 하더라도 30 내지는 20위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점유율을 뺏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독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리포트 이미 다 작성됐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돼요. 저 여기까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기 회원 전용 리포트가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작성해 놓은 거. 요거 오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추천할 종목은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동안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4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졌죠. 얘네가 지금 업황이 이제 좀 다운 사이클로 좀 빠졌는데 지금 다시 업 사이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분기 실적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영업이익 38% 올라갔죠. 2분기 때 200%. 완전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전망했던 수준보다 어마무시하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업황이 이제 정상화됐다는 얘기죠. 영업이익률이 과거에는 30%대였는데 계속 안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온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이고 올해 하반기 실적도 이렇게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 그동안 좀 둔화돼 있었죠. 근데 이제 업사이클로 전환되고 매출 성장이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크게 견인을 시키는데 EPS도 올해는 한 177%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죠. PR이 7.4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년도는 5.7이 될 거고 목표 PR은 한 12 정도 잡게 된다면 지금 주가 상승률이 지금 당장 지금 63% 올라가야 됩니다. 내년도는 이 정도 올라. 배당 수익률도 5.8%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죠.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오르네, 올라가네, 마네. 어저께 하이닉스가 40조 그 뭐 자사주 매입한 뒤에 소각한다. 그래봤자 뭐 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주식수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주가가 뛰네 마네.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소외된 종목들이 많아요. 주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것 좀 볼게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종목 있었는데 업종을 보시게 된다면은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이게 실적과 상관없이. 자, 이 코스피 쪽인데 코스피가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5월달과 6월달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개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샀어요. 5월달서부터 확 사기 시작했죠. 파란 색깔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갑자기 여기서 확 샀어요. 이거. 근데 이때 이게 올라간 게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걸 보시면 돼요. 전기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5월달서부터 전기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부분인데 이때 파란 색깔 개인들이 갑자기 수급이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사는 건 좋은데 그냥 사기에는 돈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뭐 예적금 깨고 아니면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지만은 이때는 더 이상 그 돈이 말라버려가지고 없으니까 뭐예요?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을 팔고 이걸 산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그 증거를 보여드리자면은 변동성이 좋은 쪽을 개인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 소형주를 보면 돼요. 소형주 주가 떨어진 거 보세요. 그게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5월달이 여기입니다. 5월달서부터 폭락했어요. 소형주. 실적과 무관한 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자, 개인들이 팔았잖아요. 그쵸?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팔았죠. 아까 삼성전자는 전기전자는 이렇게 사놓고선 팔았죠. 근데 중요한 게 개인들이 파니까 까만 색깔, 기관들이 사고 있죠.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저평가네? 그래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도 코스피 소형주면은 그쪽 시장 시가총액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 소형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때 5월달서부터 팔기 시작했죠. 소형주. 그러니까 주가가 5월달 여기입니다. 5월달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 사는 거 볼게요. 까만 색깔 사기 시작했죠. 기관들이 사죠 지금. 이렇게 사고 있죠. 까만 색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종목은 끝났다, 추세 이탈이다, 이게 과연 복구가 될 것이냐 이런 두려움을 갖고 가기보다는 실적이 좋은데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안 오른 종목이 있으면은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그걸 사야죠.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좋죠. 이미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는 전기전자, 외국인들도 지금 팔고 있는 전기전자 쪽에 가가지고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걔는 나중에 설거지 당하기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주라든지 유망 섹터 쪽, 다른 쪽 그쪽이 주가를 봤을 때 좀 저평가 요인이 좀 있고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 요인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맞겠죠.